그린란드 원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수천 년 동안 바다 동물을 사냥해 왔습니다. 매년 고래, 상어, 물가에는 모두 전통적인 사냥 기술을 사용하여 포획됩니다. 한편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그린란드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냥법 외에도 현대적인 사냥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니 그린란드 어부들이 물개를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북단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눈 덮인 얼음과 원초적인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전통 중 하나인 물가의 사냥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취미는 단순한 직업이나 취미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입니다. 실코는 이누이트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는 그린란드에서 수천 년 동안 음악적인 측면에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린란드에 살아온 이누이트족은 뛰어난 적응력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존 활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물가의 사냥입니다. 물범 사냥꾼들은 주로 동물을 식량, 보온, 공예, 그리고 때로는 무역에 이용하기 위해 사냥했는데 이는 현대의 동정적인 사냥 방식과는 대조적입니다. 물범 고기는 단백질과 칼로리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 필수적인 식량 공급원입니다. 가죽은 텐트, 부츠, 비옷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한때 석유 램프는 물범 기름으로 작동했는데 이는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원주민에게 물범은 단순히 사냥감이 아니라 우리가 기리는 삶중의 자연이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각 물범종의 거주 및 이동 습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냥꾼은 얼음, 눈, 차가운 물 등의 주변 환경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보트나 카누를 이용하고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엔진을 연결하고 더욱 정확한 사격을 위해 장거리 사냥용 소총을 사용하는 것은 윌랜드의 가스 기술자들이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장비를 결합하여 바다를 정화하고 악천후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그린란드는 1년 내내 물가의 사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각 계절마다 고유한 사냥 기술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기 때문에 사냥꾼들은 배를 이용하여 물범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도착하면 물범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물범이 수면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린 후 정교한 사냥총으로 먹이를 사냥합니다. 다른 배는 봄과 여름철에 빙산 사이를 항해하며 세상 끝자락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물개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빙상 작업자들이 이용합니다. 음악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은 인내심, 큐를 읽는 타고난 재능, 그리고 경험입니다. 작은 해안 마을인 윈드랜드의 물가에 어장에서의 전형적인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우뚝 솟은 빙붕 사이로 아직 빛이 보일 때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가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산 사람들은 아들들에게 직업을 물려주기 위해 스노모빌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개들은 작은 배를 끌고 사냥총, 칼, 목줄을 메고 다녔습니다. 때로는 아들들과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물범의 신호가 관찰되는 한랭지대 깊숙이까지 탐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철에는 물범들이 숨을 쉬기 위해 해안이나 수면을 따라 헤엄칩니다. 어부들이 작은 모터보트를 타고 물범의 등이나 옆에서 접근하는 동안 어부들과 물범 사이에는 평화로운 간격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물개의 머리나 목덜미를 소총으로 쏘았습니다. 개가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어부는 개에게 다가가 창이나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시신을 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음악용 칼을 사용하여 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냥꾼은 물개를 마을로 끌고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칼을 사용하여 물개의 내장을 황급히 도려냅니다. 물개를 성공적으로 죽인 후라면 말입니다. 이 뮤지컬 날에도 마을 전체가 감사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물개의 각 부분을 나눠 먹는 장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누이트 부족이 현대식 물품과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사냥은 여전히 겨울철 가장 안정적인 생계 수단입니다. 그 결과 값비쌀 뿐만 아니라 신선하지도 않은 수입 식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물가의 가죽은 신발, 핸드백, 수영복 등 추위에 강한 전통 공예품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본과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과 많은 서방 국가에서 물가의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물가의 시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독하에 합법적인 사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물가의 포획 관행은 캐나다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상업적 포획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새끼 물가의 포획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에서는 모든 물가의 포획 활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높은 윤리적 이상을 고수하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린란드 정부는 비정부 기구, NGO들과 협력하여 물가의 개체수 감소를 막기 위해 전통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제한 및 사냥 허가를 포함한 여러 법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린란드의 물가의 사냥은 환경보호 및 과도한 사냥 방지를 위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린란드 원주민에게 물가의 사냥은 단순한 생계를 넘어 심오한 문화적, 정신적 초석입니다. 이 유서 깊은 관습은 실용적인 이점 외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풍부한 의례와 전설로 얽혀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의식을 치르거나 전통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행위가 행운을 불러오고 성공적인 사냥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냥하는 동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각 바다표범은 단순한 먹이가 아니라 자연의 영혼이 내린 선물이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죽은 동물을 기리는 특별한 관습이 지켜지는데 특별한 기도를 드리거나 바다표범의 특정 부위를 특별히 정성껏 다루어 생존을 위한 희생을 기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사냥꾼 역할을 맡는 반면 공동체 내에서 여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물개를 손질하는 정교한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가의 가죽과 기타 부위를 사용하여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가공하고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여성의 전문성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어떤 부위도 낭비되지 않고 가족의 안녕과 공동체의 문화적 지속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린란드 해안에서 물가의 가공의 실용적인 기술은 영적인 자원을 넘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풍부한 수완을 증명합니다. 물개가 해안으로 올라오면 숙련된 기술로 꼼꼼하게 가죽을 벗기고 도축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특수 칼과 기법을 사용하여 가죽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그 아래에 있는 귀중한 지방층을 보존하며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효율적으로 분리합니다. 물개의 모든 부분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가공됩니다. 고기는 식용으로, 지방은 연료 및 기타 용도로, 가죽은 의류와 공예품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물가의 지방은 전통 등불에 쓰이는 기름으로 가공될 뿐만 아니라 전통 비누를 만들거나 길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데 필수적인 천연식품 방부제로도 활용됩니다. 지방을 가공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빛과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더욱이 내장과 뼈는 거의 버려지지 않습니다. 간이나 심장 같은 장기는 종종 섭취되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고 뼈는 도구, 정교한 조각품, 심지어 장난감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이누이트족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놀라운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자연 냉동, 건조, 염장 등 다양한 전통 보존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가 어획물을 보관하고 1년 내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대 그린란드에서 물가의 사냥의 사회 경제적 영향은 현대 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물가의 사냥이 안정적인 식량원을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많은 공동체가 여전히 값비싸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입 식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물가의 사냥에 상당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물류 문제로 수입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신뢰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렵산업은 직접적인 소비 외에도 활발한 공예 및 관광 시장을 지원합니다. 물가의 생가죽 제품 시장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전통 부츠와 가방처럼 물가의 가죽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제품은 관광객과 국제적인 틈새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장인들에게 추가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 관광 분야는 방문객들이 사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물가의 사냥의 역사와 관습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이 독특한 유산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함양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균형이 끊임없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누이트 공동체의 젊은 세대는 이 조상의 관습을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기회를 모색할 것인지 사이에서 복잡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협동조합과 토착민 단체는 지속 가능한 사냥 할당량 관리, 제품 마케팅, 그리고 이 문화적 관습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현실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의 사냥을 둘러싼 다면적인 논란과 그린란드가 이러한 복잡한 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헤쳐나가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린란드의 사냥과 캐나다의 대규모 상업 사냥을 구분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일반적인 오해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가 단체들은 그린란드의 소규모 전통 사냥을 물가의 새끼를 죽이는 것과 같은 더 논란이 많은 관행이나 다른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잘못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기 위해 그린란드 정부와 토착민 단체들은 전략적 소통과 교육 사업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사냥의 지속 가능성을 알리고 식량 안보, 문화 보존, 그리고 엄격한 윤리 지침 준수에 있어 사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물가의 개체군의 지속 가능성과 전통적인 포획 방식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린란드는 개체수 제한 및 사냥 허가 등 강력한 규정을 시행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법과 압력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그린란드의 물가의 사냥이 무차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동물 복지와 생태적 균형을 모두 존중하는 고도로 규제된 관행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세계 언론에서 종종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상업적 사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매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11억 마리 이상의 오리가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미국 인구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대규모 농장에서 건강하게 사육되는 오리 무리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에서는 세심한 관리와 최첨단 기술을 갖춘 가공시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오리알은 황금빛을 띠고 영양이 풍부하며 오리고기는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연어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일반 닭고기보다 철분 함량이 높아 오리는 영양의 미궁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전 세계 미식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오리고기와 오리알을 가공하는 세계 최첨단 공장들을 살펴보며 이 성공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 오리 산업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전 세계 오리 개체수의 97%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적인 현대 오리 공장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광대한 국내 시장을 탄탄한 도약대로 활용하여 주요 오리 수출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허드슨 밸리 포그라와 라벨 팜스, 수 레이벨 팜스와 같은 유명 농장들이 이러한 성공적인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수컷 오리의 생식기는 팽팽하게 감긴 용수철처럼 생겼으며 몸길이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리에 대한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컷 오리는 이 독특한 무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짝을 유혹할 수 있으며 어떤 기후 상황에서도 놀라운 속도와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오리고기는 황금빛으로 바삭한 껍질과 매혹적인 풍미로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오리는 자연 서식지에서 사육될 때 양계업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조류 중 하나로 악명 높습니다. 오리 배설물은 최대 8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모니아 냄새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닭 사육보다 오리 사육장을 2배 더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한편 오리 배설물은 농업에서 검은 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작물을 키우고 양어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리 새끼들은 여행을 시작하며 번식 농장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각 알은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꼼꼼하게 선별됩니다. 선별 과정 직후 알들은 특수 부화 트레이에 담긴 후 자동 부화기로 옮겨집니다. 부화기 내부 온도는 약 37.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조명은 자연광 주기를 따라 조절됩니다. 이를 통해 알이 건강하고 균일하게 부화하기에 적합한 따뜻하고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온도가 기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배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를 끼치거나 알이 부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리 새끼들은 알껍질을 낳은 지 약 28일 후부터 부화를 시작하는데 부리로 알껍질을 두드린 후 조심스럽게 빠져나옵니다. 소심하고 떨리는 발걸음이지만 활기가 넘칩니다. 작은 눈들이 이따금씩 살짝 뜬다. 황홀함으로 가득 찬 이 순간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오리 새끼들은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고 탐험하기 위해 무리지어 모이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화 직후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생후 초기부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가금류는 오리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종입니다. 따라서 장염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위험한 질병 예방에 높은 효율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와 백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체 무리의 건강이 보호되어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새끼 오리들은 선별 과정을 거쳐 오리 사육 전문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운송 컨테이너에 정성껏 포장된 새끼 오리들은 새끼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옮겨집니다. 오리 새끼들은 물 위를 편안하게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는 보트나 특수 차량을 이용하여 농장으로 옮겨집니다. 농장에 도착한 후에도 오리 새끼들은 건강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인 보살핌과 양육을 받게 됩니다. 새끼 오리들은 번식장에서 안전하게 옮겨진 직후 농장 주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전문 보호구역으로 옮겨집니다. 보트가 천천히 멈추면 새끼 오리들은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오리들은 최상의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오리 새끼들은 전통 농장의 넓은 우리에 방생되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이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쾌적하며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편 현대 농장의 자동화 기술은 동물들이 섭취하는 사료와 물의 양을 조절하여 사람의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오리 새끼들은 정성껏 준비된 영양이 풍부한 사료를 통해 필요한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받습니다. 오리 새끼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는 병아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수분이 많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한 오리 새끼의 소화기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식단을 조정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린 나이에 물에 노출되어 물을 마시고 수영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성장 과정에서 완전한 발달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 5, 6개월 동안 세심한 보살핌을 받은 후 새끼 오리들이 완전히 성숙하면 알이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농장으로 옮겨줍니다. 오리는 물갈퀴가 있고 다른 종류의 가금류와 달리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혼잡한 환경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더 큽니다. 농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해결책은 특수 메시펜과 경사진 경사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사로는 오리들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좁은 통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치 오리 엘리베이터처럼 보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오리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동 중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성숙한 암컷 오리는 특히 봄과 여름에 1년에 200개에서 25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풍부하고 양질의 알을 공급하는 자원입니다. 반면 오리는 어미로서 매우 소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암탉이 정성껏 알을 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알을 낳은 후에는 곧바로 둥지를 떠나 새끼를 돌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며 부화 과정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맡겨집니다. 이러한 태평스러운 행동 때문에 농부들은 계란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란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특히 능숙해야 합니다. 수집된 오리알의 일부는 소금에 절인 오리알로 가공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있는 별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달걀 껍질에 묻은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달걀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 후 각 달걀을 꼼꼼하게 검사하여 수정되지 않은 달걀만 최종 제품으로 선택하여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 후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붉은 점토, 흰 소금, 물로 구성된 양생 진흙 혼합물을 만들고 완전히 매끄러워질 때까지 섞습니다. 이 단계는 제조 규모에 따라 수작업으로 또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액체가 원하는 농도에 도달하면 계란에 도포하여 갑옷처럼 두꺼운 막을 형성합니다. 경화 과정 동안 이 막을 통해 소금과 미네랄이 껍질 구조에 점진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경화 진흙 한 번에 약 150개의 계란을 코팅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경화 진흙으로 코팅한 후 약 30-40일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런 다음 계란을 직사광선을 피해 따뜻하고 그늘진 곳에 둡니다. 이 기간 동안 계란은 동면 상태에 들어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천연 조미료의 정수를 흡수합니다. 이렇게 하여 노른자 안에서 기적적인 변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화 기간이 끝나면 계란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척하여 계란 표면에 남아있는 진흙층을 제거합니다. 겉모습은 변하지 않지만 바로 이 순간이 가장 놀라운 변화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노른자를 깨뜨려 보면 진한 진홍색을 띠고
그 모습은 마치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연상시킵니다. 젤리처럼 부드럽고 반투명하며 순수하고 밝은 아름다움으로 빛납니다. 남은 흰자를 헹궈 제거한 후 계란 노른자를 트레이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 후 계란 노른자 위에 알코올을 뿌립니다. 이는 계란의 보존뿐만 아니라 소금에 절인 계란의 독특한 풍미를 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소금에 절인 달걀 노른자는 조심스럽게 보관용 봉지에 담거나 잘 알려진 요리를 준비하는 데 바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리의 예로는 소금에 절인 달걀 노른자를 곁들인 월병, 소금에 절인 달걀 볶음밥, 소금에 절인 달걀 커스터드 번 등이 있습니다. 노른자의 풍부하고 고소하며 크리미한 맛은 이러한 요리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한 입마다 더욱 복잡하고 완벽한 맛을 선사합니다. 소금에 절인 오리알은 부엌에서 매우 귀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요리 전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유경 오리의 경우 오리가 우리에서 꺼내져 특수 제작된 차량에 실려 가공 공장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오리가 가공 공장에 도착하는 즉시 초기 가공 단계를 위해 지정된 특수 구역으로 즉시 이송됩니다. 숙련되고 잘 훈련된 작업자들이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모든 필수 조치를 수행하여 오리를 후속 가공 단계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러한 준비 절차에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장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는 고기의 최적 품질을 유지하고 후속 가공 단계의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동시에 오리의 겉면 전체를 꼼꼼하게 세척하는데 여기에는 피부에 묻은 먼지, 오염물질 또는 기타 원치 않는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단계는 자동화되고 특별히 설계된 최신 제조 라인으로 뒷받침되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보다 전체 공정을 더 빠르고 정확하며 훨씬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전체 과정에서 최첨단 기술 장비를 활용하면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개선하고 음식이 최고 수준의 청결과 안전 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공 단계가 완료되면 오리는 고기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설계된 최첨단 냉각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이 단계에서 오리는 정밀하게 조절되는 온도의 냉수제에 완전히 담가집니다. 이를 통해 오리의 몸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 냉각 과정은 고기의 품질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이전 단계의 잔여열로 인해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에 담근 직후 오리들은 조심스럽게 꺼내어 냉각실 내부의 냉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선반에 걸어둡니다. 이 냉각실은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며 매우 효율적입니다. 1시간에 수백 마리의 오리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 작업 기간 동안 일관되고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오리를 수직으로 매달면 차가운 공기가 고기 표면 전체에 고르게 순환되어 물 빠짐이 좋아지고 고기에 남는 수분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는 이후 가공 단계에서 고기의 원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최종 제품이 고객에게 판매될 때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오리를 완전히 식힌 후 차가운 물을 뿌려 수분을 유지한 다음 꼼꼼하게 포장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이후 가공 단계까지 운송하는 동안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 오리는 전문 가공 시설로 이송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로스트 오리 조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리를 갈고리에 매달고 뜨거운 물을 몸 전체에 고르게 붓거나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에 완전히 담가둡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껍질이 매끄럽고 팽팽하며 제대로 손질되어 로스트 후 특유의 바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끓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라임잎이 후추, 쑥 잎과 같은 천연 허브와 향신료를 우려내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는 은은한 향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향긋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를 특징으로 하는 후속 양념 과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데친 직후 오리는 물기를 완전히 빼고 오븐에 넣어 구워냅니다. 오븐을 고온으로 예열한 후 약 30분에서 40분 동안 오리를 구워냅니다. 오리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껍질은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집니다. 오리가 원하는 정도로 익으면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속살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며 껍질은 바삭바삭하여 풍부하고 맛있는 풍미를 선사합니다. 구워져 따뜻하게 제공되는 오리 조각들은 접시에 담겨 제공됩니다. 구운 오리는 풍부한 맛, 바삭하고 풍미로운 껍질, 그리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살코기로 축하 파티나 가족과의 식사에 안성맞춤입니다.